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치에서 갖는 지위는 절대적인 거죠. 이걸 이제 서방의 관점으로 보면 일당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실 후진타오 때부터 집권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중국 발전을 가장 방해할 요소가 뭐냐? 공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변해야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요? 중국의 유일한 정치 실체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국가예요.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게 됐고, 반식민지라고 그러죠. 국호는 청나라라고 유지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식민지처럼 기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중국 땅덩어리가 크니까 저거를 어느 한 국가가 식민지로 운영하면 본국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어서 나눠 먹었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그런데 이 청나라도 원래 중국에서 얘기하는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이잖아요. 이민족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중국이라고 보고 있던 이제 일군의 지식인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손중산, 중국의 국부로 추앙을 받는 손문 선생이라는 분이 신해혁명, 신해년에 1911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주 청나라 전제정부를 몰아내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국가를 세워요. 총통이 있고 상하 양원이 있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아시지만 왕정 복고를 시도한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위안스카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흐지부지 되고 중국은 굉장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1917년에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죠. 이 볼셰비키는 소수당이라는 뜻이고, 맨셰비키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수당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켜가지고 사회주의 러시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의 멸망,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그 다음에 혼란상 이거를 쭉 지켜보던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도 저런 급진적인 이 사회를 개조하려면 사회주의처럼 확 바꾸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917년에 당시 북경대학 교수였던 리다자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조라는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러시아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 혼자서만 사회주의를 해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합니다. 이제 지원하는 단체가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Third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말씀드린 중국의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을 모태로 해서 공산당 창당 작업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창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국민당 이라는 거대 정당이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사실은 공산당이 창당이 되는데 1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전체 당원 수가 57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볼 때 쟤네 13명이 모이고 당원이 57명인데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중간에 이게 원래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28년이 지난 1949년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물론 그 전에 4년간 국공내전을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군이 하고 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래서 마오쩌둥이 혁명가로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고 뭐 이제 서부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여기 뭐 모택동 얼굴을 문신을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제 기억에 마이크 타이슨도 옛날에 그 문신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떤 불굴의 의지로 혁명을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당의 관료가 바로 국가의 관료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냥 아주 그 상식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지금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14억에서 1억이니까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세계 최대의 정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진핑, 리창 뭐 막 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국 정치의 핵심이다 그럽니다. 이 중국 정치 서열 1위, 뭐 서열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이 CCTV 아나운서가 읽는 순서가 서열이고요. 회의장 입장하는 순서가 서열입니다. 신문에 이름 나오는 순서가 서열인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건 뭐 어떤 때는 9명일 때도 있었고 5명일 때도 있습니다. 이 7명 중에 당의 최고 대장이 총석이에요. 총석이는 국가의 대통령격인 국가주석을 합니다. 서열 2위인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하고요. 서열 3위는 우리 국회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해요. 서열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의 핵심 인물이 행정부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국 체제라고 그래요. 당이 바로 국가입니다.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북한 노동당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유일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뭘 결정을 하면 국가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당이 시키면 한다. 시키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에서 결정한 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기본이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당에서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그 집행을 이제 국무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죠. 그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 북경시정부, 상해시정부, 뭐 산동성정부 이렇게 지방정부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치에서 갖는 지위는 절대적인 거죠. 다른 부분들이 들어올 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서방의 관점으로 보면 일당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실 호진타오 때부터 집권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집권당이 있으면 사실 반대당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당 없는 집권당이에요. 야당 없는 여당.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 결정한 것들을 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이게 이제 레닌식 정당 구조인데 중국이 가장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전제왕조에 가까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요 시스템이지만 훨씬 더 연성이에요. 근데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는 당의 일원화 통치, 당의 영도 이게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뭐 모택동식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치에 있어서 공산당은 권력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벗어나는 어떠한 언론이라든가 세력도 용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중국에도 제도권 정당이 8개가 있어요. 민주당파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혁명 과정에서 사실 지식인도 있었고 기업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민주 촉진회, 민주 건국회 이런 당이 있는데 이거 완벽한 제도권 야당이고 이거는 또 공산당이 지정해줘요. 공산당원은 1억 명인데 그건 다 합쳐서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8개 민주당파가. 그 특이한 거는 또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의 대표도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누가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무당파 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시스템. 그거는 다 공산당 통치의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당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시려면 공산당 통치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외교부 장관. 그럼 우리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 외사 영도 소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소조 위원회죠. 이 영도 소조의 소조장이 총석이 국가주석 시진핑이에요. 부소조장이 총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조장, 부조장 있으니까 위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교적 정책을 내가 행정부적 입장에서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이미 당에서 다 한다.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모든 분야에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 중국의 당 시스템, 통제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의 유학을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또 보고 오고 그러시는데 그 공산당 얘기는 안 가르쳐 주죠. 행정 시스템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실체,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산당이 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산당이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침투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기. 예를 들어 우리가 산동성에 가면 산동성 성장이 대외적으로 제일 높잖아요. 근데 산동성 성장은 산동성 공산당위원회 당연직 부서기예요. 서기가 있잖아요. 서기가 한 급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북경대학 가면 북경대 총장이 있는데 북경대 총장은 북경대 교무위원회 부석이에요. 서기가 따로 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 중국을 관리하는 이게 바로 당이다. 그리고 그거는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게 중국이 본래 그렇게 탄생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만든 국가예요. 공산당이 먼저 있었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보다. 그래서 당이 만들어서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이 당이 통치하는 국가, 이 시스템은 적어도 이 체제가 있는 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중국 공산당과 다른 나라의 공산당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뭐 옛날에는 어떻게 발전했냐, 아주 그냥 대표적인 얘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당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 특히 개혁개방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사회를 재통합, 재조직하면서 끌고 간 이런 부분에 분명한 동력을 제공했다. 이 긍정적 평가죠. 그런데 그 발전한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과거와 같은 공산당식 관리가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산당인데 앞에까지는 잘해왔는데 뒤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중국, 세계적 국가 중국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아주 똑같은 당이 중국에서 과거와 현재 해온 일들을 대비시키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중국 발전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 공산당. 앞으로 중국 발전을 가장 방해할 요소가 뭐냐? 공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어려웠던 사회주의 중국, 가난한 중국을 어쨌든 공산당의 조직력과 정책 전환과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이끌고 세계적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그대로 이끌고 간다면 이거야말로 중국식으로 현대화하는 거 아니냐. 그게 최근에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예요. 중국식. 예전에는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런데 요즘 그런 말도 안 해요. 미국은 미국식 현대화하고 중국은 중국식으로 하겠다는 게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여지는 특히 경제 위기나 이런 걸 겪으면서 보여지는 행태는 지나치게 정치 중심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공동 부유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공동으로 잘 살자는 게 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좋죠. 근데 공동 부유를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화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가진 거를 좀 재분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그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걷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 불우이웃 돕기 하려면 뭐 얼마씩 내라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사실 뭐 기업의 사회 참여 활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기가 어려운데 여전히 당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시스템 여기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술회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국제학술회의 같은 데 가면 이제 미국 지도자, 미국의 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학자들한테. 공산당이 물러나야 된다. 이 공산당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유일한 정치 실체인데 공산당이. 그럼 공산당 보고 물러나라고 그러면 아무도 통치할 집단도 없고 체제가 안 되는데 중국 망하라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궤변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데가 지금 공산당이 혹시 물러나게 돼도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그냥 공산당 물러나라, 공산당이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서방의 학자들은 그래서 조금 변화라는 뜻이다. 니네가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방의 보편가치 그것도 완전할 수는 없죠. 사실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발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부분이 더 많이 전 세계 발전을 이끌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신봉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중국식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계적 흐름으로 가려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중국식으로 서방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을 이끌어낸다면 그것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이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많은 국가들이 특히 뭐 아프리카의 부족형 국가들, 그 전제 국가들은 중국식 모델이 좋잖아요.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정권의 위협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거기를 추종하는 국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잘못되면 아니 저대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 원조가 저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시진핑이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끌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국제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뭐 우군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네 편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시진핑도
뭔가 꼭 대놓고 결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좀 정책 변화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더 오래 가면 당의 어떤 응집력, 그 다음에 국가의 회복력, 경제든 뭐 모든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손상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죠.